안녕하세요. 요즘 이곳의 사연들이 제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공감받고 의지하고 싶어서 저도 여러분께 제 사연을 공개하고자 해요. 믿었던 남편의 막장 드라마급 사생활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남편 바라기의 삶을 살지 않기로 한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시절에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공대, 저는 미대생이었는데 함께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졸업할 무렵에는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나란히 대학원에 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로의 직장이 정해진 후에는 결혼을 했죠. 막힐 것이라곤 하나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인데 정말 너무하네. 자기야, 이번에 휴가 내면 안 돼? 어떻게 또 일주일을 기다려. 나 벌써 외로워지려 그래. 신입인데 내가 무슨 끝발이 있어. 시키면 해야지. 지금 이대로 누워서 일주일만 놀고 있어. 내가 얼른 갔다 올게. 남편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닙니다. 능력도 인정받아서 입사 5년 만에 과장 타이틀까지 달았어요. 문제는 지사 관리가 주요 업무다 보니 현장 출장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전국에 있는 지사는 다 다니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출장 업무가 있더니 갈수록 많아져 한 달의 절반은 출장일로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오늘 몇 시 도착이라고? 알았어. 내가 수업 빨리 끝내고 갈게.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알았어. 내가 맛있게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결혼 초에 시간 강사 일을 하던 저 역시 지방까지 강의를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요. 둘 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곧 강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원래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때? 맛있어? 어머니가 이번에 보내주신 된장이 진짜 최고더라고. 일주일 내내 식당밥 먹느라 이번에도 수고했어요. 우리 남편 맛있게 먹고 푹 쉬어요. 내가 이 맛에 집에 빨리 온다니까. 고마워 자기야. 출장이 잦은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집밥을 해주고 그 밥을 먹으며 맛있어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일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연애 때도 이렇게까진 아니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집에 있으면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챙겨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새 남편 바라기가 되어가고 있을 정도로요. 일은 잘 돼가? 그래도 집에만 있으려니까 심심하지. 아니, 집에만 있으니 편하지. 뭐가 힘들어. 한 달이면 보름을 출장 다니는 자기가 힘들지. 일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쿠션 훨씬 좋은 차로 내가 바꿔줄게. 기다려.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집에서 놀기만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그림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경력이 짧아서 프로필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열심히 강의하니 입소문이 나서 수강자들이 점점 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 차 바꿔줄 돈 모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남편 혼자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출장 가고 집에 없을 땐 끼니도 거르고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강의안도 새로 짜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제안서 작성하고 수강생들 질문이나 수강평에도 일일이 피드백을 달아주면서 열성이었죠. 자기야, 전화 안 받네? 술 한잔 하나 봐. 좋겠다. 난 오늘도 야근해요. 맛있게 마시고 이틀 뒤에 만나요? 보고 싶어.
혼자 있는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현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이렇게 젊은데 나는 왜 맨날 독수공방일까? 누가 돈 벌라고 떠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열심일까? 남편이 출장을 안 다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직하기엔 좀 아까운 회사긴 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쓸쓸하게 잠이 드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을 때면 한 번씩 남편의 메신저 프로필 배경 사진을 들여다보곤 하는데 주로 출장 간 지역의 풍경이 대부분이던 사진 속에서 한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배시시 웃는 서너 살 된 여자아이 사진이었는데 그 손의 주인공이 남편인 것 같더라고요. 누구 아이일까? 지나가다 예쁜 아이를 보고 사진 찍었나? 회사 사람 아이인가? 근데 아무리 이뻐도 남의 아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자기야, 근데 이 아기 사진 뭐야? 무슨 아기? 메신저 배경사진에 그 예쁜 여자 아기 부장님 딸이야? 아니면 김대리 딸? 아기 손잡고 있는 거 자기 맞지? 남편이 집에 왔을 때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결혼 후 아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남편이라 아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솔직히 좀 낯설기도 했거든요. 남의 아이가 예쁜 걸 보니 내심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봤어? 응, 예쁘더라. 이름이 뭐야? 해나. 해나? 누구네 애야? 자기랑 되게 친해 보이던데? 나 사실은 자기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뜬금없는 남편은 사실 얼마 전부터 지방에 있는 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근처에 출장 갈 때마다 들러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조금씩 놀아주다 온다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워낙 착한 성품을 지닌 남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몇 번 봉사활동을 함께하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이 출장 기간에 짬을 내서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바라기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을 뿐이었죠. 해나야, 인사드려. 아줌마 안녕하세요. 출장을 다녀온 지 하루 만에 다시 그곳에 내려가면서도 이상하게 남편은 피곤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봉사활동을, 아니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일 줄은 그동안 정말 몰랐습니다. 해나한테 절 소개하면서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얼마나 자주 왔는지 보육원 사람들이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도착하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인데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게 인사하는 해나를 보자 이런저런 생각은 다 날아가고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나왔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보니 남편도 이미 입이 귀에 걸려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해나 정말 귀엽다.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작고 귀여운 손가락 4개를 들어올리며 인형같이 미소 짓는 해나에게 저도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보육원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정말 해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남편도 그랬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이 기다리는구나? 아이 빨리 갖고 싶은 거지. 나? 아니야. 그냥 애들은 다 이쁘지 뭐.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게 되나요? 사실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 걱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달의 절반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할 게 뻔한데 아이를 갖는 게 내키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이도 없고 남편도 자주 못 보니 늘 신혼 같기만 했는데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우리 부부도 어느덧 30대 중반에 이르렀다는 것이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자기 괜찮아? 내가 괜히 더 신경 쓰이게 한 건 아니지? 피곤한 남편을 대신해서 오는 길에는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너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지도 못하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이제 가져야 할 때가 왔구나.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갖지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피곤한데 눈 좀 붙여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이 생각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죠. 갑자기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했어요. 결혼 후 바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5년이나 기다려준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건강하시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아기가 기다린다고 무조건 와주지도 않고 안 기다린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마음 먹고 있으면 예쁜 아기가 찾아올 겁니다. 남편과 저는 임신 전 검사를 했고 본격적으로 아기 가질 준비를 했어요. 피곤한 남편을 끌고 다니는 게 미안했지만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부부 사이에 예쁜 아기가 생길 걸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긴긴 밤 외로웠던 시간도 아이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작 이럴 걸.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뎌었나 새삼 깨닫게 되었죠. 자기 아기 갖는 거 그렇게 좋아? 말을 하지 그랬어. 엄마가 보약 먹으라고 검사 받아보라고 했을 땐 아무 얘기 없더니 오늘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니야. 난 상관없어. 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괜찮아. 이후에도 남편의 출장은 계속됐고 전 열심히 보약을 먹고 배란이를 챙기면서 임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래도 밤까지 무리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온라인 강의에도 소홀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수강생도 줄더군요. 그래도 아기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출산하고 당분간은 일하기 어려울 테니까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죠. 어머? 보육원에 또 갔다 왔나 보네?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의 봉사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확인해 보니 메신저에 해나 사진이 몇 개 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 아기가 생길 걸 생각하니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나 보다 싶으면서도 너무 피곤해서 혹시 아이 갖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죠. 남편 바라기였던 제가 이제는 아기 바라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네. 남들은 잘도 하던데 나한테는 임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기 섭섭하지? 아니, 뭐가 섭섭해. 자기 기분 전환도 할 겸 우리 보육원에 같이 갈까? 벌써 몇 번이나 임태기야 한 줄밖에 보지 못했는데도 남편은 섭섭해하는 기색 하나 없었어요. 그러면서 보육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갈수록 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되었죠. 그런 남편이 제안하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셋이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니 우울했던 기분이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와, 해나 그새 많이 컸구나. 아줌마 기억나요? 보육원에 도착하자마자 해나가 달려와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둘은 정말 사이가 돈독해 보였어요. 남편이 보육원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온 간식을 안으로 나르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쪼르르 잘도 쫓아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예쁘고 보기 좋았습니다. 보육원에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유독 해나와 저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남편이 딸을 좋아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기도 이왕이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기는 애들을 참 좋아하나 봐. 특히 해나를. 해나가 이쁘긴 하지만. 예뻐? 그럼 우리 해나 입양할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직진에 당황했어요. 남의 아이를 입양하자니, 그것도 제가 아기를 가져보려고 그토록 애쓰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무조건 당황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는 그 길로 보육원을 나와버렸습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제 호르몬들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입양이 그렇게 쉬운 거야? 그럼 우리 아기는 어쩌고? 아기 안 생긴다고 벌써 이런 얘기하면 나 정말 섭섭해. 난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아기 갖는다고 일도 소홀히 하고 지금 너무 임신 생각밖에 없잖아. 아기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 많은데 예민하게 굴 건 없잖아. 결혼 후, 아니 대학 때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저희는 다퉜습니다. 서로를 너무 배려하는 지루한 커플이었는데 첫 싸움의 원인이 입양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와 달리 냉철하게 할 말 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더 당황스럽고 예민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냉전 상태로 지내고 다음날 남편은 또 출장을 갔어요. 이번에 가면 일주일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분으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죠.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는 남편의 태도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메신저에 있는 해나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예쁘긴 예쁘네. 우리 딸도 태어나면 이렇게 이쁠 텐데. 눈에 확 들어왔던 첫 만남의 순간부터 남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모습까지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니 해나가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해나에게 정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계속 보니 해나가 남편이랑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남편의 웃는 모습이랑 해나의 미소는 판박이었습니다.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양을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고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정성을 다해 차린 식탁에서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인지 정말 입양하고 싶어져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과 다르게 마음이 변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언제 해나 보러 같이 또 가자. 이번엔 나도 좀 친해져 볼게. 그래, 자기도 곧 좋아하게 될 거야. 정말 예쁘고 착한 애거든. 그리고 몇 주 지나 저희 부부는 해나를 보러 다시 보육원으로 갔어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돼서 그런지 이번에는 해나가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남편과 더 닮은 것 같고 저를 보며 생긋생긋 웃는데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싹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씻어주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더 이상 해나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입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양 절차에 대해 술술 말해주었습니다. 입양 신청 후 보육원을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아이를 얻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며 남편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입양을 생각했던 건지 궁금할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동안 나한테 얘기 못하고 어떻게 살았어?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내가 자기를 잘 알잖아. 모처럼 신이 난 남편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차피 그때까지 아이 소식도 없었고 남편이 저렇게 원하니 입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지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해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작업실을 해나방으로 꾸미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보육원에 드나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처럼 활기차고 바쁜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옷방을 리모델링해 방을 꾸며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특별히 피임한 것도 아닌데 임신 소식은 없었지만요. 와, 이게 해나방이야? 해나 진짜 좋아하겠다. 자기야 고생했어. 고마워.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키워보자. 남편은 꼭 자기 딸 일을 저에게 시킨 것처럼 미안해했어요. 제 딸이기도 한데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다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야, 해나 이제 내 딸이야. 고마울 게 뭐가 있어? 아, 참 그렇지. 아무튼 너무 수고했어. 나머지 정리는 내가 마무리할게. 자기 푹 쉬어. 그리고 드디어 해나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해나를 데려왔고 저는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며 기다렸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해나가 절 꼭 껴안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 내가 부모가 됐구나. 나에게 아이가 생겼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해나는 저희 집에 적응했고 저를 엄마 하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자 이제 가족들에게 해나를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가까이 사는 친정 식구들부터 초대했어요.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까지 한꺼번에 생기자 해나는 웃음꽃이 터졌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나 진짜 형부 많이 닮았다.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갔나 보네. 운명이다, 운명. 그러게 정말 닮았어. 근데 박서방, 해나 동생 생각 접은 건 아니지? 둘 다 이상 없다고 하니까 시간 되면 병원도 다니고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해서 노력을 해야지. 나 입양하는 거 이상하게 보는 그런 구식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낳을 수 있으면 내 자식 낳는 게 인지상정이야.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해나 하나만 있으면 굳이 또 자식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이었으니까 같은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몇 주 뒤에는 시댁 식구들이 해나를 보러 오셨어요. 해나는 처음 본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며 이쁜 짓을 했죠. 할아버지의 지갑에서 두둑한 용돈이 나올 정도였으니 시부모님도 내심 저희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게 좋으셨나 봅니다. 내내 한숨을 쉬시던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으니까요. 니들 생각을 존중한다만 포기하고 그러진 마라. 멀쩡해서 그러면 안 되지. 쟤는 제대로 잘 키우고 니들 애도 낳고 그럼 돼. 그럼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해나가 진짜 애비랑 많이 닮지 않았니? 이렇게 보니까 코가 딱 우리 집 애인데 인연인가 보다. 신기하네. 다행히 양가 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해나는 자연스럽게 저희 식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아이가 있는 삶에 빠르게 적응하고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서 예쁜 입에 넣어주면 오물조물 먹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죠. 남편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아이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재우는 일을 했어요. 피곤한 기색이라곤 하나 없는 것이 육아가 체질 같았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제가 힘들까 봐 남편은 어린이집도 직접 알아보고 등록을 했어요. 남편의 가정적인 모습은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깊게 해주었죠. 물론 한편으로는 임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어느 날 여동생이 출산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저희보다 7년이나 늦었는데 임신과 출산은 선배가 된 것이었죠. 대신 해나가 5살이 됐으니 서열이 복잡하진 않았지만요. 축하해. 너 닮아서 아기 너무 예쁘더라. 내가 해나 옷 아껴서 입혔다가 물려줄게. 해나가 동생 생겨서 너무 좋아해. 고마워 언니. 근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해나 클수록 형부랑 진짜 똑같아. 설마 친딸 아니야? 또 그 소리야? 닮긴 닮았지. 우리 딸인데 그럼. 그 후로도 여동생은 그런 소리를 몇 번 했어요. 여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저도 두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코끝이 내려앉은 것도 비슷하고 머리숱이 많은 거며 손가락 발가락이 쫙 벌어져 있는 거. 심지어 몸에 점이 많은 것도 닮았더라고요. 한 번은 부녀가 거실에 누워서 나란히 낮잠을 자는데 다리를 개구리처럼 모으고 자는 모습까지 정말 똑같았어요. 너무 닮은 게 귀엽기도 하고 설마 남편의 친딸인 거 아니야 생각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는 대반전을 가져올 줄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요. 안녕하세요. 보육원인데요. 그동안 저희 원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릴까 해서요. 이번에 원장님이 인삼 농사 지은 게 잘 됐다고 좀 보내드리라고 하는데 주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희 쪽에 주소가 남아있긴 한데 아직도 거기 사실까요? 아, 네. 계속 살아요. 근데 저희가 무슨 지원을... 늘 감사한 마음뿐이죠. 이렇게 해나도 잘 키워주시고 오히려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무슨 소리세요? 매년 후원금도 두둑하게 내주시고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실 일도 없으시고 저희가 보답할 차례죠. 네? 후원금요? 순간 온몸에 촉이 곤두섰습니다. 후원금이라고? 봉사활동 다니던 거 아니었어? 두둑하게? 대체 얼마나 후원을 한 거야? 좋은 일 하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걸까? 월급은 다 나에게 맡겼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후원을 한 걸까? 저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남편의 낯선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 마침 여동생이 100일 잔치를 한다며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보육원 전화 이야기를 하니 여동생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항상 두 사람이 닮은 걸 예사롭지 않게 바라봤던 여동생이 결국 피어오르는 의심에 불을 지피고 만 것이죠. 근데 언니,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있잖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출장으로 절반은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 보육원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고 또 두둑하게 후원금을 냈다니 그것도 언니 모르게? 보육원이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리했던 이유가 뭐겠어? 해나가 예뻐서? 형부 전부터 아기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 않아? 임신을 특별히 바라지도 않았으면서 뜬금없이 보육원에 있는 애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난 아무래도 찝찝해. 일단 후원금 얼마나 냈는지 무슨 돈으로 냈는지부터 캐봐. 처음엔 여동생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저도 하나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여동생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서랍부터 뒤져봤는데 낯선 고지서를 몇 장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대출 상환 고지서였죠. 날짜가 이미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남은 것도 있었어요. 왜 돈을 빌리고 또 무슨 돈으로 대출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만 했죠. 아, 그거? 맞아. 내가 해나 예뻐서 보육원에 좀 후원을 했어. 대출까지 받아 산 건 좀 그랬는데 어차피 분기마다 인센티브가 나오니까 그걸로 해결하면 됐었으니까. 뭐 오해할 거 없어. 그게 다야. 인센티브? 그런 게 있었어? 그걸 후원금에 쓰고 대출도 받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고? 이제 보니 자기 무서운 사람이구나. 남편은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속고 산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몰래 받아챙긴 인센티브하고는 차원이 다른 쓰나미급 비밀이었으니까요.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언니, 일단 해나 머리카락이랑 형부 머리카락을 챙겨. 많이 챙길 필요도 없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게 언니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내가 같이 가줄게. 걱정 말고. 동생은 계속해서 해나가 남편의 친딸임을 의심했고 지나친 후원금 역시 그 때문이 아닐까 확신했습니다. 결국 저를 설득해 유전자 확인을 해주는 기관에 데려갔어요. 요즘은 키트도 나와 있던데 여동생은 확실히 해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집요하게 절 기관으로 인도했습니다. 해나의 법정 대리인이 저였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었어요. 억지 춘향으로 검사를 하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해나와 남편에 대한 의심을 지우고 평정심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오만 생각이 나 초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산만해? 자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묻는 남편이 답답하게만 보였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 드디어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결과는 친자일 확률 99.9999%였어요. 언니 괜찮아? 동생이 옆에 있어 망정이지 전 맨땅에 쓰러져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수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를 들으니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이 컸어요. 언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언니는 아무 잘못 없잖아. 언니가 쓰러지면 안 되지. 저는 남편이 출장에 다녀올 때까지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다렸다가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지 남편은 순순히 이실직고 하더군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천안지사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남편은 바람이 났어요. 타지에 있다 보니 많이 외로웠어. 그래서 따뜻한 몇 마디의 실수로 그만. 자기 말대로 따뜻한 그녀와 실수로 선을 넘어버린 남편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난감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당황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도망치려던 것이었죠. 남편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한 여직원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죄책감에 한동안 남편은 생활비를 대주며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이 여직원에게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을 제시하지 않자 아기를 떠넘기고 소식을 끊었다고 하죠. 걔가 그럼 해나인 거야? 그렇지. 그렇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남편은 수소문 끝에 한 보육원을 알아냈고 매달 3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해나를 맡겼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원비가 나오지만 해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으니 양육비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여직원이랑 연락이 되어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맡겨둘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직원은 계속 자신을 피하고 연락을 차단하면서 피해 다니기만 했다고 합니다. 해나를 데려가려면 친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건네고 겨우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들을수록 여동생이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말아마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나를 5년이나 속여온 거네? 회사 동료랑 상간에 혼의 자식까지 낳고 그건 눈가림하느라 나 몰래 수천을 쓰고도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군 거였어? 네가 사람이니? 분노한 제 앞에서 남편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흐느끼더군요. 그러면서도 해나가 들을까 봐 신경 쓰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미안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한동안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방에서 해나가 나왔습니다. 아빠. 하고 아빠 품에 쏙 안기는데 그 모습이 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그동안 키우면서 친딸처럼 생각했고 남편도 친딸처럼 잘 키우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친딸이었던 겁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더라니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이런 일이 있고도 남편은 참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출장을 가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홀로 남겨져 이 쓰레기 같은 상황을 청소하는 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해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해나한테는 내가 잘할게. 내가 다 잘할 테니까 마음 추스르고 있어. 출장을 떠나면서도 해나만 챙기는 모습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애정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이혼 소송을 알아봤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받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에게서 모든 걸 빼앗기로 결심했죠. 물론 해나만 빼고요. 해나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남편의 배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다 알잖아. 회사에서 알려줘서 쫓겨나면 해나는 어떻게 키우라고. 한 번만 봐주라. 어? 그저 해나밖에 모르는 남편을 더 이상 봐주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젠 애원하는 모습조차 꼴도 보기 싫어지자 비로소 진정으로 냉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걱정되면 진작 잘했어야지.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회사 직원이랑? 두고 봐. 내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저는 어느새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런데 발빠르게 해나부터 챙겨서 데려가시더군요. 제가 어떻게 하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셨나 봅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예, 일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니? 그래도 회사는 다니고 애는 키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니? 어이없는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그러기에 아기를 좀 빨리 가지지. 돌아서면 남이라더니 시댁에서 동정이나 감동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고되고 지루한 싸움이었지만 제가 잘못이 없는 이상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남편에게서 5천만 원, 상간녀에게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저희 재산인 아파트와 자동차, 소소한 주식 등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소송을 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어렵진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시끄럽고 오래 걸리는 소송이 될 테지만요. 결국 소문이나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한 시아버지께서 협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8억을 주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더 이상 이 식구들이랑 돈으로 정으로 원한으로 얽히기 싫었던 저는 그 돈을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후 7년을 산 집인데 미련이라곤 1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에 그 개운함이 한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던 아파트라 팔아서 처분하기 아까워서 그렇게 융통하신 모양인데 이 와중에 손해는 조금도 안 보시려는 시댁의 태도가 불쾌하면서도 확실하게 정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역시 정 떼는 데는 돈만한 게 없죠. 엄마, 어디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오는 날에 남편은 무슨 미련인지 해나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엄마라는 해나의 한마디에 솔직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겨우 참아야 했죠.
저의 약할 대로 약한 마음을 누리자는 게 남편의 음흉한 속내였을 테니까요. 해나야, 미안한데 나는 이제 해나 엄마 아니야. 해나 엄마 저기 계시니까 아빠한테 데려가 주세요 해. 해나는 이쁘고 착하니까 다른 엄마한테 엄마 할 수 있지? 히히히히.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제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제가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쿨하게 헤어지는 게 나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 해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그동안 왜 임신이 잘 안 됐던 건지 심증은 가지만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은 것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출강도 다시 하게 됐고 온라인 클래스도 열심히 해서 인기 강사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더 이상 임태기를 사모으지 않고 출장 간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오롯이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외롭고 해나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제 인생에 충실해지려고요. 왠지 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